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목표한 게 뭐냐면 장병이 20만 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군대에. 근데 우리가 14만 명을 세례를 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이제 그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을 그 세례를 줬다느냐. 근데 그게 아닌 게요. 이 병사들은요, 어디든지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당에 갔다. 그러면 가자마자 법당에서 여기다가 촛불을 지져요, 여기를. 속에. 몸에 흔적이 남는 거는 이거 굉장히 생각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종교 갈등이 되면 안 되니까 한국 기독교인연합회 사무총장 하면서 불교계 그 장군들 찾아다니면서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또 불교는 약작 같은 게 없어요. 얘기하면 또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한번 세례를 받으면 그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싹이 트는 건 하나님께서 틔우실 것 같아요. 그게 제대하고 언젠가 어느 땐가는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자기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든 즐거움을 통해서든 그 싹이 틀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역하면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4, 64만 명이 기독교인이 생길 거고 그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얘기입니다. 2037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70%가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황금 어장이라는 표현을, 이거 장병 모두가 있냐? 장병이 왜 불국이냐? 제가 이제, 군대는 이 선교의 황금 어장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 그 종교 집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구 경북만 하는 그 집회에서 그 얘기들을 하고 초코파이 전도 중요성 얘기하고 일반 교회는 300명의 성도가 있으면 상급위에 운영하지만 군대는 대대에 250명이 모이지만 그걸 섬기는 가정은 3가정, 4가정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군대 교회가 1004개예요. 1004개. 근데 좀 줄었어요. 998개. 우리가 천사만 맨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1:1 교회를 매칭을 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코파이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초코파이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왜 무시했느냐고 하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걸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그 종교에 집권하면 그런데 그거는 좀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거 한번 걸어줘라 차라리. 그러면 요게 니들이 어떤 정부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군 검찰하고도 참 논쟁 많이 했어요. 포석줄을 묶여서 끌려가가지고 그 또 조사받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종교에서 축사할 때 그 축사를 누가 썼느냐 그걸 누가 써요? 제가 쓰지. 그거는 근데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공감병 교회 다니는지 않는 애를 강제로 교회를 데려갔다. 근데 사실 공감병은 기독교가 아니면 뽑질 않습니다. 왜냐면 종교가 일치해야 서로 활동이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자기 공간에 오고 싶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담배도 피우면 안 되는데 핀다고 하고. 그 병사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죠. 2달 만에. 그 병사의 진술이 나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강제로 교회 가게 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 뽑질 않는데 또 무슨 소리야.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참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55장 4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앞 구절에 있습니다.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같은 절의 뒷부분에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앞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러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제가 기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번은 국민 통합을 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너무 큰 실망입니다. 우선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치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민족의 DNA에 정말 증오와 상대에 대한 정죄, 저주 이런 DNA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좌절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화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선과 악, 옳과 그름으로 싸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자기 봉당, 자기 패당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독일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차마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 했으면 더 실망합니다. 자기 집 소 쌍둥이 낳는 것보다 옆집 소 죽는 게 낫다. 이거 우리 속담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면 죽은 사람을 꺼내서 목을 칩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부관참시. 지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거. 이거는 현대판 사화입니다. 정말 우리 정말 단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 953회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침에 저항하고 꿋꿋이 지켜왔다 그러는데 되돌아보면 953회 반성을 안 한 거예요. 임진왜란 중에 적과 싸우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실투해서 호송을 끌어다가 백의종군을 시킨 거예요. 백의종군이 뭐예요? 하얀 옷 입고 군마에 똥을 치우는 거예요. 병사보다 한 단계 낮은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은 일부러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 말에 한 30% 정도 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만약에 살아서 영웅이 됐으면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정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아마 또 더 큰 희생을 치렀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재수 우리 기무사령관, 저 좋아하는 동기생입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 자결하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박 장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놀 생각하면 안 돼. 국가를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돼. 나는 놀 거야.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할 그런 어떤 재능도 이제 다 떨어졌어. 당신은 그렇게만 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 근데 나는 이재수 장군의 죽음도 굉장히 의롭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다가 대전 현충원에 들려서 왔어요. 재수야, 나 5년 간다. 죽음이 얼마나 누구같이 뭐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한 죽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하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인인데, 저도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만약에 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면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끝으로 한 5분만 제가 여러분께 현재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꺼내면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십시오.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김정은이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 사람의 통치력, 리더십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경험을 쌓아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36살 먹은 사람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로 지금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장성택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최용재가 아무리 저기하고 뭐 김영철이가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냐? 자기 체계의 유지입니다. 아무리 국민들한테 먹고 살 거를 제공하고 잘 살아도 자기의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도 잘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김정은을 초대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정은 씨, 봐. 베트남이 이렇게 일치월장 성장했잖아.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가 일어나고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맞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베트남은 지금 3 내지 5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거기엔 대통령도 있고 주석이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권력이. 그것도 교체됩니다. 김정은이가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감수할 것 같아요? 국민들 잘 산다면 나는 포기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는 체제를 굳건히 한 상태에서 어떤 경제 모델을 원하냐면, 그게 이제 중국식 권위주의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캄보디아가 그거를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권위주의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성공단, 예를 들어 어떻게 됩니까? 대성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쭉 들어가서 일하죠. 저녁이면 쭉 나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경제는 몰라도 베트남같이 저렇게 개방적인 그 경제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도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김정은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정은의 제스처는 뭐냐? 핵 동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동결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라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 영변도 뭐 폭파한다 하고 뭐 모두 폐쇄하고. 그러나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 과오를 우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난 정부 거쳐오면서 계속 일어났던 반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주장하고 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 김정은이의 속셈을 알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상대편이 선의에 믿고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거라면 저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7군 단장이 뭐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고 해서 군단장을 보직해임 시키라고 그 청원에 올라간 거 여러분 보셨죠? 그 7군 단장 유희철 장군은 중장인데 제가 7군 단장 할 때 7군단 참모장을 했어요. 완스타로.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군단장 나가고 이제 다른 참모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후임자로 참모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딱 부임을 하더니 원래 참모장교가 군단에 한 150명 있으면 그 참모장이 참모장교의 제일 상관입니다. 이 군단장이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16시만 딱 되면 본인 스스로 체력을 해요. 구보 해가지고서 한 2주, 3주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그 김무에서도 보고, 군단장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참모장이 오더니 얼마나 이거 체력을 강화하는지. 그래서 제가, 군인 체력을 강화하는 건 기본인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냐. 누구나 다 특급 전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는 그거를 보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외모가 멋있어요, 외모가.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인데, 작은 편은 아니죠, 170이면. 근데 그 사람은 최명신 장군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최명신 사령관 많이 닮았다. 너 그 소리 안 듣냐? 그랬더니, 군단장님이 처음인데요. 그러긴 했어요. 근데 사실 최명신 사령관님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완스타 때 제가 장관 비서실장 하면서 그분 생신 때 뭘 좀 갖다 드리라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러 후암동 댁에 갔다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하얀색 런닝만 입고 계신데 나이가 90이 넘으셨나? 다 됐나? 그래서 항상하게 뼈만 남으셨지만 정말 이 눈썹이 하얀 눈썹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고 너무 인상이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그분한테서 제가 월남전에 또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말이 풀리면 또 엄청나잖아요. 듣고 왔어요. 듣고 정말 제가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그분은 월남에 갈 때 제가 독일 사관학교 다닐 때 독일 사관학교 학교장이 중령 때 월남전에 옵저버 전쟁 참관단으로 3년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장군이 돼서 독일 사관학교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지구 역사상 3대 강군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식군단, 나폴레옹 시대의 누구? 오늘날의 타이거 디비전 누구예요? 맹호부대. 지금 수비사죠. 맹호부대. 그 맹호부대가 월남전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너무나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도 쓰고. 그분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맹호사단이 뭐 어떠고. 저는 생도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최명진 사령관이 월남에 가실 때 웨스트모어랜드 그러니까 태국군, 호주군 다 참전했으니까 총 틀어서 대빵 웨스트모어랜드 장군한테 가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은 내가 행사한다. 그거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웨스트모어랜드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미군들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월남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연대급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둘레가 아마 10km 되는데 비행장도 있고 건십이라 해서 그 헬기 쫙 배치도 있고 포병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연대 병력이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헬기 타고 나가서 베트콩 토벌하고. 베트콩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월맹군이 정규군이고 베트콩은 비에트남 코뮤니스트의 앞자리예요. 베트콩. 그래서 토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최명진 사람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일개 중대 단위로 중대 기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직경이 300m가 안 돼요. 직경이 둘레가 300m, 둘레가. 일개 중대씩 자기 책임 지역에다 20몇 개를 중대 전술 기지를 쫙 배치해놓고 바깥에 클레모아, 지뢰 이런 거 꽉 굳히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매복을 나가요. 베트콩이 지나가, 2명이 지나가, 건드리지 않아. 그 뒤에 보면 본대가 와, 막 2개 본대. 그럼 클레모아 터트리고, 막 백병전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트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트콩 입장에서. 아이, 미군들이 점령했을 때는, 아이, 활동이 자유로웠는데, 어딜 움직이질 못하겠어. 가다 보면 누가 죽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트콩이? 이 새끼들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떠나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짜빈동 정투, 이건 뭔지 아십니까? 월맹군 일개 연대를, 월맹군이, 야, 이거 최명진이 운영하는 중대 전술기지 하나를 괴멸시켜라. 뻔대를 보여줘라. 해가지고 밤에 공격한 겁니다. 혹시 그 전투에 참가하신 분 있어요, 여기? 없네. 제가 좀 부정확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그날 밤에 그 무지막지한 병력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대 전술기지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방사선으로 교통화가 돼 있고 진내 사격을 할 수 있게. 진내 사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리에다가 포탄을 때리라는 거야. 전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진내 사격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베트콩들이 원래 시체를 두고 가잖아요. 버린 시체만 215구야. 우리 피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다친 사람이 있어 7명. 그날 웨스트모어랜드 대장 월남의 티우 대통령이 헬기 타고 그 중대 기지에 왔어요. 얘기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어떻게 싸웠길래 이런 성과가 있느냐? 그 뒤로 베트콩들이 야 이건 아니야. 한국군은 상대하면 안 돼. 이 따이안, 그래서 대한을 월남 말로 따이안. 그 유명한 명성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아유, 이 한국군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중대 전술기지 있고 나와서 계속 매복을 하고 미군들은 매복하고 8시간 있으면 다 지루해서 철수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틀, 3일 그냥 끈질기게 앉아가지고 막 기다리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그 사람들이. 소나무에다 클레모아 매달아 놓고 지뢰 묶어놓고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베트콩들이 어떻게 하냐? 떠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데로 다 도망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십자성 부대, 비둘기 부대 들어가서 중민 건설하고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학살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최명진 사령관의 정신을 그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월남한테 줘. 야, 여긴 다 평정됐다. 새로운 땅 내놔라. 그럼 또 새로운 땅에 가서 중대 전술기지를 구축하고. 근데 그 독일 그 사관학교 교장님이 그분이 눈이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모세 다양 마냥 이렇게 띠로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눈이 하나 없으면 굉장히 강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왜 그러면 맹호 부대를 세계 3대 강군으로 부르느냐. 자기가 그 중대 전술기지를 갔었는데 어떤 병사들이 우통을 벗고 철모만 쓰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원산 폭격이라는 거죠. 예? 머리 이렇게 받고 일렬로 쭉 서 있는데 거기서 중사가 막 훈시를 하더래요. 그 병사들한테. 근데 저쪽에서 따다당 뭐 총성이 울리니까 니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중사가 총을 들고 막 그쪽으로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뭐 그쪽에서 막 우왕좌왕 하더니 상황이 종결됐죠? 30분에 와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사람들이 다 거기. 그 세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대가 있을 수 있나? 그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강군은 미군의 장병, 독일의 부사관, 한국의 병사가 뭉치면 그 최고의 군대가 된다. 근데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러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지금 우리 군대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도 영창에 있다 나와서 잘 몰라요. 군단장이 훈련을 심하다고 해서 제가 알아요. 그 장군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북한군들 상대하려면 평상시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절약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굉장히 우리 병사 친화적인, 정말 저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병사 입장에서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가 이제 국민권센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정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병사들의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 사실 군대는요, 훈련이, 여기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훈련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무반에서 선임 병사들이 괴롭히고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약해주고 휴식과 이 훈련을 조화시키면서 이거를 잘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무조건 이제 전쟁은 없다. 평화인데 뭐 전쟁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지금 정부가 그런다는 것보다도 그럴 우려를 군 출신인 저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곳에